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지난 시간 새로운 제철 음식을 거두어 드리면 천신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행위는 상생지의라고 해서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는 듯이 하는 도리에 맞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생기지제의 문제입니다. 생기지제란 돌아가신 분의 생일 제사를 의미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생일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옳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도암이제는 3년 안에는 상생지의가 있으니 아침 정식 뒤에 따로 몇 가지 음식을 차려서 조전, 석전과 같이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도암이제의 초점은 3년 동안은 정말 살아있는 듯이 대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4일째에 시작을 해서 발이 나기 전, 즉 약 3개월 후까지 이어집니다. 주인과 주부 및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의 조문이 이어집니다. 조문할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조문에 갈 때 반드시 검정색 혹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죠. 하지만 옛날에는 흰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관련 구절을 보면 무릇 조문할 때에는 모두 흰 옷을 입는다 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복두, 삼, 띠 등 모두 흰 생견으로 만든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자가리에서는 오히려 검은 감과 검은 옷을 입고 조문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럼 왜 검정색 옷을 입지 않도록 했던 걸까요? 논어 향당편 공자가 한 말을 보면 치관 고구와 고구, 현관, 불이, 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즉 고구와 현관, 검정색을 띠는 옷과 관을 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 주자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고구는 검은 양의 가죽을 쓴다. 상사는 흰색을 위주로 하고 길사는 검은색을 위주로 한다. 조문할 때는 반드시 변복을 하는데 이는 죽은 이를 애통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례와 관련된 일은 흰색을 위주로 하고 좋은 일, 길사는 검은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문할 때 흰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주자의 해석입니다. 그러고 보면 상주와 주부가 입는 옷도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에 가까운 거친 천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왜 현대의 우리는 검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게 된 걸까요? 이제 상례에 대한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현대 장례식의 모습이 시작된 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장례식의 시작은 1934년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의례준칙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전통 상례가 현대로 오면서 변화하게 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조선 총독부의 의례준칙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당시 조선 총독부는 담화문에서
일제강점 이래 조선 사회가 다방면에 걸쳐 발달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의례준칙을 제정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생활 양식 중 각종 의례와 같은 것은 구태가 의연하여 오히려 개선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혼장의 세 가지의 형식, 관례와 같은 것은 지나치게 번문용례하여 중간 생략, 엄숙하여야 할 의례도 종종 형식의 말단에 군이 되어 그 정신을 망각하지 아니할까 우려될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 이를 혁정 개혁하지 않으면 민중의 소실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능과 국력의 신장을 저해하는 일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된 의례준칙의 내용 가운데 상장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상주와 상복, 습렴, 상기 등 복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새롭게 20항목 정도의 상례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다소 복잡한 상복의 절차를 생략하고 4일째 되는 날 입는 게 아니라 염습이 끝나면 바로 상복을 갈아입되 굴건 제복, 즉 참최복에 복건 등의 관을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는 식의 복장이 아니라 두루마기에 통두건을 사용하거나 상장을 달도록 제한을 했고요. 양복을 입을 경우 완장을 차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발인을 3개월 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줄여 상장례를 합쳐 5일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14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례준칙이며 상복도 3년을 채워 입는 게 아니라 2개월에서 2년 정도만 입을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게다가 상여로 운구를 할 때, 관을 옮길 때 호창, 즉 상여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숙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총독부가 제정한 의례준칙의 내용은 겉으로 보아서는 그 형식이 간략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따를 수 있는 규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조선이 건립한 후 대략 500년 동안 최소한 예학 연구가 심화된 17세기부터 300년 동안이라도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유학의 정신에 입각해 상례에서는 슬픔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서 상례의 행위는 성북에서 말씀드렸듯이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가족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복식의 제도를 달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굵은 제복을 없애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사라지게 한 것은 조선의 학자들이 축적해왔던 한국의 문화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유까지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했던 일본에게는 우리나라의 상례 문화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국상에 맞추어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등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응축하여 터뜨리는 자리가 바로 상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연구에서는 일제하에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의례준칙을 통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조선 한반도에 전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물자를 절약하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준칙을 시작으로 현대 장례식의 풍경과 과거 상례의 풍경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례에서 흰색 복장이 아닌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중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시 이전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에서는 과거 우리의 전통을 담아낸 상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하얀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이건희 회장은 완장을 착용하지 않은 양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삼성가의 시도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기보다 어떤 방식이 슬픔을 추모하고 부모의 은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일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조문의 복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현대 조문 복장과 과거 조문 복장의 색상이 다른 이유를 조선 총독부의 의례준칙에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의례준칙에서는 상복을 달리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복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방문하는 조문객의 복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을 할 때 전을 올리는데요. 이 전에서는 향, 차, 초, 술, 과일을 쓴다고 주작 아래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음식을 올릴 때는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하는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관직 아무개, 어떤 물건 얼마만큼, 위의 물건을 삼가 사람을 시켜보내 어떤 관직 아무공의 영연에 울려 전의 의식을 갖추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흠양하여 받아주십시오. 삼가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보면 조문이라는 게 단순히 인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을 차릴 때 올리는 물건을 올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망자에게 직접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장이라고도 불리는 글은 조문 간 사람이 직접 읽지는 않았고 축관이 대신 읽어줌으로써 이제 조문하러 온 손님과 주인이 슬픔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의 전은 조문한 사람이 가져온 음식으로만 간략하게 차려도 좋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의 의견입니다. 사마원공이 말한 이야기가 그 이유를 보여주죠. 동한의 서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천거될 때마다 나아가지 않다가도 상사가 있으면 상자를 지고 달려가 조문하였다. 집에서 미리 닭 한 마리를 굽고는 손 한 양을 술에 적셔 햇볕에 말렸다가 닭을 싸서 부고한 집의 묘소에 빨리 가서는 물로 솜을 적셔 술기운에 있게 하여 쌀밥을 말고 흰띠로 자리를 깔고 닭을 앞에 놓고 땅에 술을 붓는다. 마치면 명함을 두고 바로 떠나 상주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는 애통함과 정성이 귀한 것이니 술과 음식을 반드시 많이 차릴 필요는 없다. 결국 예전에 조문을 갈 땐 돈이 아닌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정성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애통함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돈과 비단을 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를 부의라고 부릅니다. 앞서 물건을 올려 전을 차릴 때처럼 부의 때도 글을 써서 함께 올리는데요. 이때는 전의와 다르게 친척 친구로서 정분이 두터운 사람만 돈 혹은 비단과 함께 부장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전을 올릴 때 올렸던 글을 전장이라고 했다면 부의를 올릴 때 올리는 글은 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의례경전통해에 따르면 재화를 보내는 것을 부라고 하고 수레와 말을 보내는 것을 봉이라고도 하며 의복을 보내는 것을 수라고 하고 애호하던 것을 보내는 것을 증이라고 하며 폐옥을 보내는 것은 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보내느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설명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부와 봉은 산자를 돕기 위한 것이고 증과 수는 죽은 자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돈을 드리는 건 결국 산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문을 와서 부의를 드리고 난 후에는 명함을 갖추어서 통성명을 합니다. 당시에도 명함이 있다는 게 재밌죠. 도하미제의 사례편람을 보면 명함에 적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는 누구인데 귀하의 분, 병풍에 나아가 경건히 어떤 분을 위로하고자 함에 처분을 삼가 바라겠습니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 알려줌과 동시에 자신이 찾아온 상대방을 위로하는 글을 명함 혹은 종이에 적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리는 건 마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방명록을 쓰는 느낌인데요. 그 방명록에 위로의 말씀을 좀 같이 적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곡하고 치전하고 마치면 조문을 하고 물러나온다. 이제 명함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나면 상례를 치르는 집안에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고 돗자리를 펴놓고 모두 곡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호상이 나아가 그 조문하러 온 손님을 맞이하죠. 조문하러 온 손님, 즉 조문객이 들어와서 대청에 이르러서 나와서 읍을 하며 말을 합니다. 읍이라는 건 이제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거죠. 들어보니 어떤 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라고 슬프기가 이를 데 없어서 감히 들어가 뇌를 하고자 하니 아울러 위로하는 정을 펴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좀 알리고 놀라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며 앞으로 자신이 한 행동, 뇌를 하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때 뇌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말이기도 한데요. 술을 올리는 것 혹은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술을 올리는 뇌가 아닌 음식을 올리는 전이라고 하는 게 옳다. 전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곡을 하겠다고 하는 게 옳다는 식으로 이제 글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고하는 내용이 앞으로 자신이 할 술을 붓거나 혹은 술을 올리거나 음식을 올리거나 곡을 하는 등의 행동과 부합하는 그런 글을 전달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호성이 다시 조문객을 안내해서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게 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좌라는 건 그 신령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조문객은 2번 절을 하고요.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면 호상이 곡을 그치게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조문을 할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는 행위는 대표 한 사람이 진행하도록 가래의절, 구준의 가래의절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2번 절하고 향을 피우는 것까지는 현대에서도 볼 수 있는 예절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술 한 잔을 따르는 행위 혹은 전을 올리는 행위를 덧붙여 했던 것이죠. 곡을 하던 사람들이 그치면 축관이 무릎을 꿇고 제문과 전장, 부장,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글을 조문객의 오른쪽에 서서 읽습니다. 마치고 일어나면 조문객과 상주가 모두 곡해서 슬픔을 다합니다. 손님은 주인을 보고 2번 절을 하죠. 주인이 곡을 하면서 영좌 앞에서 나와 서쪽, 손님 쪽입니다. 바라보고 머리를 한동안 바닥에 대고 재배를 하면 조문객 또한 곡을 하고 동쪽을 향하고 답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절을 하는 거죠. 조문객은 주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뜻밖의 몹쓸 변고로 암흑의 어떤 벼슬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 생각건대 슬프고 사무함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암흑의 어떤 벼슬이라고 말씀드린 건 옛날에 관직이 있었던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공감하고자 질문을 드리면 상주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죄가 깊어 화가 저의 친속 누구에게 미쳤음에 가져다 주신 전과 뇌, 술을 삼가 받자옵고 또 아울러 오셔서 위로까지 해주시니 애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상주가 재배하면 조문객이 이에 답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나누며 마주보고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조문객이 먼저 곡을 그치고 상주를 달래며 명의 길고 짧음은 다 운수가 있으니 몹시 슬퍼한들 어쩌겠습니까? 원컨대 효자의 사모함을 억누르고 마음을 굽혀서 예제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읍하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잘 추려라, 추려서 끝까지 잘 보내드려라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이 얘기를 듣고 곡을 하며 들어가며 호상은 대청까지 조문객을 전송하고 차와 탕을 대접하고 물러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나와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 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곡을 그칩니다. 위로를 주고받는 말이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지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사극에서 나오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를 현대의 우리말로 바꾸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이 상세히 적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상주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조문을 온 사람은 상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한 좋은 말을 골라 전하면 되는 거죠. 상주는 그 말을 받아
자신의 아픔, 애통함을 표현하면서도 찾아준 조문객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문하는 방법, 그리고 현대와 과거의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